실체가 없다.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는 말은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첫 번째 반은 맞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물론 뭐 달러나 원화를 뭐 종이가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건 달러나 원화와 같이 뭐 그거는 실체라고 말해야 되나? 그 뭔가 이렇게 보장하는 주체겠죠, 그거는. 근데 이제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반은 맞아요, 그 말이.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없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저처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낼 수는 있지만 물어봐야 돼. 실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한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돼. 실체가 뭘 의미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쌀은 먹는 거고, 그러니까 쌀은 실체가 있으니까 옛날에 쌀이 화폐로 쓰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뭐 반짝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실체가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그 개념이나 철학이 깊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려운 거는 그 비트코인 논리 밖에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거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비트코인의 논리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논리 체계에 모순이 없는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비트코인의 논리 체계 안에서는 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을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금의 실체가 뭐냐 물어보면 반짝인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새 뭐 반도체에서 쓰이는 거나 먹으면 몸에 좋다거나 뭐 화장품용이거나 이런 거 뺐을 때, 왜냐면 금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은 금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금이 반짝여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이너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왜 구리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이제 막 그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뭐 구리는 양이 많으니까 금처럼 아름답지만 금만큼 비싼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금의 실체라는 것도 금의 가치가 먼저 있으니까 금이 값비싼 거니까 금을 액세서리로 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니까 금이 액세서리가 되는 거지 금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 반은 맞는 거는 비트코인 실제로 실체가 없으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것은 그 실체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체라는 개념이 정의가 잘 안 된다. 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앞뒤가 바뀐 것이다. 가치가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실제 금하고 가짜 금하고 도금한 거하고 구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 구별 못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짜 금을 금과 같이 비싸게 여기진 않거든. 그죠? 누군가가 이거 진짜 금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게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가지고 싶은 거지, 사실 진짜 누런 황금은 별로 예쁘지도 않고 둔탁해요. 빛나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가짜 금들이 훨씬 더 예쁘게 알료 칠해가지고 훨씬 더 예쁘게 할 수 있죠. 그 답변은 그러니까 내재 가치 타령하는 질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렇죠. 내재 가치. 내재 가치라는 건야말로 이제 경제학에서 내재 가치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그는 편의성으로 쓰는 거고,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가치론을 가지고 전쟁까지 치른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라는 게 굉장히 힘든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치라는 게 주관적인데 그거를 이제 객관화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가치라는 게 정의가 잘 안 돼요. 아주 일례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그 아파트 원가 공개라는 거를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원가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시멘트, 철근, 뭐 노동력, 노임 뭐 이런 거 들어간 거냐? 그럼 이제 회계, 아파트 건설업체가 회계 장부를 쓴다면 그 회계 장부상에서의 원가를 의미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나요? 그게?
원가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죠. 아파트 어느 나라든지 아파트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멘트 값이나 철근, 콘크리트 값이 아니라 위치잖아요, 위치. 그죠? 그러면 위치의 원가는 뭐예요? 위치의 원가. 위치의 원가라는 거는 땅 주인이 부른 가격 아니에요? 그럼 그 땅 주인의 원가는 뭔데요? 그럼 땅 주인의 원가는 경제학적으로 정의가 돼요. 그 땅 주인의 원가는 경제학적으로 그 땅 주인이 금융비용이에요, 금융비용.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돈을 융자받아가지고 그 땅을 사지 않았을 때에 그 다른 데 쓸 수 있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금융비용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짜리 땅에 원가라는 거는 그 10억이라는 거를 은행에 융자받아서 매달 내거나 매년 내는 이자 비용이 그 금융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지역마다 땅값이 달라서 금융비용이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회계상의 원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순환논법이구나. 순환적이구나. 그래서 이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치라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쌀처럼 구체적인 칼로리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쌀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쌀이 가치는 그것의 탄수화물이라든가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걸로 치환해 생각을 하지만 꼭 필요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가치가 얼마인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강남에 30억이랬는데 그거를 다 거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거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것의 가치를 당신 30억이라고 봅니까? 그러면은 아주 애매한 답변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 40억이니까 30억이라고 해도 10억이라도 땡큐라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20억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30억이라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보다는 가격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가치랑 가격이랑 딱 맞지 않으니까 가치랑 가격이랑 떨어졌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경제학의 난제 중에 하나죠.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와 물의 역설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가치가 있는 건 물인데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서 뭐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면 생수통을 들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금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가겠어요? 그죠? 그런 거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죠? 그 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나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식에는 부합하는데 사람들이 가치라는 말을 발설하는 순간부터 그 가치라는 개념에 매여가지고 이게 모순이 돼버려요. 가치는 물이 더 있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다이아몬드 선택하거든요. 그 가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다. 이게 그림자와 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쓰지만 그게 애매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아주 새로운 것 같지만 원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질서 체계가 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뭐 답이 없는 것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 그래서 그냥 넘어왔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들죠. 그게 아까 질문한 여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하죠. 여의도맨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여의도맨들이 경제 철학을 깊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일상 속에서 하니까 그런 거지. 금융공학에서 가장 난제가 바로 뭐냐면 비트코인 이전에 금의 가치예요. 금의 가치. 어떤 월가나 우리나라 여의도의 그 애널리스트를 여기다 불러놓고 금의 가치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금의 수요로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거는 뭐 하나만한 얘기죠. 비트코인의 가치도 비트코인의 수요로 결정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있는 거니까 그런 동어반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이 금의 가치,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금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금융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금의 적정한 가격을 다 틀렸거든요. 그럼 누군가 맞춘다면야 그 사람은 행제가 돈을 크게 벌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실체가 없다,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질문은 쉬운데 답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이게 우문일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비트코인이 파고든다는 그 말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지. 반이 맞다라는 거는 이제 실체가 없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약간 우리가 인문학을 하지만 물리학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물리학 대단한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는 그 원자나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라는 걸 하고 우리가 경제학이나 이런 인문학에서 말하는 실체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책상이나 이 모든 사물이 99.99%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자를 보면 원자의 1조분의 1 원자의 그 면적의 그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게 핵인데 그 핵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99.99%고 나머지 그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데는 질량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원리가 원자가 붕괴되는 거지. 그럼 그만큼 원자 안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만해질 수 있는 거지. 지구가 사과만해지는 게 바로 그 블랙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아원자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도 또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가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 한번 해봐야 돼. 실체가 뭐냐라고 내가 되물은 게 짜증이 나겠지만 물리학자들이 맨날 물어보는 거야. 물리학자한테 물질이 뭡니까 물어보면 한참 나와. 왜냐하면 그걸 물어본 사람은 자기는 절실해서 물어봤겠지만은 그 질문 자체에 그 함정이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물질과 우리가 용어에서 쓰는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를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의 세계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이 우주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에 맞게 표현하자면 이 우주는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그럼 텅 빈 공간이면 내가 빌딩에서 떨어지거나 뭐 부딪혀도 안 아파야 되는데 열나 아프고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의미는 같지. 그래서 나한테 의미는 있지. 빈 공간이지만 반발력도 있고 자기력도 있고 핵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의미는 갖고 나의 생명을 박탈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건 다 순환하고 다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되겠지. 질문을 비트코인의 실체가 무엇이냐.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가 금도 실체가 없다라고 금 한번 생각해봐라. 금도 실체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게 짜증나니까 금은 의미가 있지 않냐. 오늘날 쓰고. 그런데 비트코인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거를 확 전환해야 돼. 그걸 전환하지 않으면 여기서 맴도는 거지. 제가 비트코인을 2014년도에 들여다봤잖아요. 2014년도 2월에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2014년도 5월에 3개월 공부하고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는 책을 쓰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확실히 인문학 전공자들보다는 공학 전공자들이 비트코인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딱 답이 나오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첫 번째, 공학 전공자들이 인문학 전공자들보다 머리가 좋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전체적으로 맞을까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농담이고 질문이 달라서 그래요. 질문이.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비트코인이 처음 듣고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또 엠번방 사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뭐 옛날부터도 그랬거든. 지금 엠번방만이 아니라 맨날 안 좋은 거는 전부 비트코인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공학을 한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데 질문이 달라.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뭐냐? 라고 물어봐. 근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지?를 물어보니까 이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질문이 되게 실용적이지. 그런데 인문학이라든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근본적이고 의미론적이지. 목적론이라고 하는데 의미론적이고 목적론적이지. 근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우리 이런 속된 말로 공돌이들은 그런 건 모르겠고 머리 아프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 거라는 질문을 갖고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아름답거든. 굉장히 막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일단 감동을 받아 본인이.
여기서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인문학이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코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낯설고 이렇게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들이 질문이 이게 무엇냐라고 물어보고 실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이,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워낙에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학을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리학적인 마인드가 되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파도하고 물하고 우리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파도와 물이 다르지. 개념이 다르지. 실제로는 똑같아. 내가 바닷가에 서가지고 파도를 맞은 건지 물을 맞은 건지 하면 결과는 똑같잖아. 파도 맞은 거하고 물 맞은 거하고 똑같은 건데, 파도라는 파장은 이게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물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파도는 에너지고 물은 질량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파장을 배웠지만은 파도에서 물은 상하 운동을 하지, 이렇게 오긴 오는데 상하 운동을 하고, 오는 거는 그 상하 운동에 따라 가지고 파도가 파장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물질에서 우리는 구별을 하는데, 그것이 인문학을 하거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머릿속에서 아니 딱 체계가 딱 그렇게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비트코인이 왜 야누스적 히드라의 얼굴을 하고 있냐면, 경제학이나 인문학이나 금융공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하고 돈을 전송하는 수단하고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거거든. 내가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지만, 페이먼트를 하지만, 결제나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전송 수단이고, 내가 실제로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달러나 원화지.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별이 되어 있거든. 근데 비트코인은, 나도 그게 처음에 제일 낯설었는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이게 전송 수단이야 돈이야? 이게 전송 수단의 성격이 있는가 동시에 돈이거든. 물질이잖아. 물질인과 동시에 파도거든. 그래서 이게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에서 입자하고 에너지, 입자하고 관계가 나도 이해를 못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질량은 둘 다 에너지잖아. 둘 다 에너지. 그죠? 질량과 에너지. 질량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크잖아요. 관계가 존재고 존재가 관계거든. 이게 철학적으로.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거하고 입자의 움직임이라는 건 구별을 하지만, 그게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구별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입자냐 파장이냐고요? 그게 구별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 있잖아요. 그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누가 그 파인만 교수한테 물어봤대. 칼텍에서 내가 양자역학을 지금 학부생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학부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록을 못 만들겠다. 그래서 파인만, 당신이 학부생들 대상으로 물리학 강의를 갖고 하니까 나한테 좀 지침을 달라 그래서, 파인만이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 파인만 자서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동료 교수를 불러서, 우리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모른다. 깜짝 놀랄 만이지. 자기네들이 양자역학을 왜 몰라? 계산까지 정확하게 해냈는데 왜 양자역학을 모른다라고 파인만이 생각했냐면, 학부생한테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학부생한테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봐서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거야. 되게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지. 본인들도 입자와 그 에너지가 서로 아주 작은 단계에서는 두 개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알면서도, 이거를 그 비전문가한테 강의를 못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 머릿속에 개념이 명석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비트코인은 그렇게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만큼 어렵고 난해한 건 아니니까. 익숙해지면 또 금방 이해가 돼. 근데 이제 보통은 익숙해지지 않는 게 일단은 무시하고, 두 번째로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개심을 좀 갖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1,000만 원이 된 거야. 왜 내가 동의하지 않은 화폐가 1,000만 원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